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크레디트 스위스나 미국의 SVB 은행이나 여러 가지 은행들이 파산을 하고 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입장에서 은행들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뭐 지금 대출을 푼다, 준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은행들은 일단은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국의 은행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게 힘이 있었던 은행이 망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큰 은행들도 그렇지만 작은 은행들, 뭐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이럴수록 지금은 어떻게든 생존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은행들한테 너희들이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라 라고 메시지를 줄 거예요.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지원도 해줄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은행들을 보호를 해주는 거였잖아요.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를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은행의 뱅크런을 막게 해주고, 그리고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의 그 가격을 보존을 시켜준다라는 것도 어쨌든 더 이상의 은행 파산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은행들의 추가적인 파산은 막을 수 없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숫자가 감당 가능한 정도의 숫자여야지 너무 많아지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고,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다른 나라들이 더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주식이 오르는 것, 그리고 금도 요즘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 놓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주식에 맡겨 놓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인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은행이 파산을 하면은 내가 그거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주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 굉장히 안전한 회사라고 하면은 뭐 애플 같은 데가 하루아침에 망할 일은 없을 테니까 거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내 주식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건 단기적인 거고, 자, 어쨌든 간에 은행들의 가장 큰 목적은 지금 생존입니다. 어떻게든 생존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이제 더 이상은 대출 금리가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출 금리와 상관없이 내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은행에서도 뭐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우리가 이만큼 대출을 해야 된다, 아니면 할 수 있다 없다, 의 양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 대출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출 심사가 한층 더 까다로워질 겁니다. 자,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생각을 해보면은 근본적인 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이었어요. 그게 쉽게 생각하면은 신용이 없고 담보도 부실한 사람들한테, 뭐 그때 얘기로는 뭐 걔한테도 집 담보 대출을 해준다 그랬고, 돈이 한 푼도 없어도, 그리고 뭐 소득이 없어도 그냥 막 몇억 원씩 이렇게 돈을 빌려주던 때였으니까 결국에는 대출을 부실 대출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게 회수가 안 돼가지고 터진 게 금융위기였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질 겁니다. 아무리 금리가 내려가고 아무리 나라에서 뭐 규제를 완화를 해준다 그래도 그리고 나라도 은행에서는 은행에다가는 또 너네 건전성, 재무 건전성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길 거기 때문에 그 좀 이렇게 신용이 강하고 굉장히 건전한 곳에만 돈을 빌려줄 여지가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대출 받기가 더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나라에서 15.6%의 국가 생계비 대출을 뭐 한다라고 한 게 있어요. 이거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야, 무슨 나라가 뭐 국민들을 상대로 사채놀이 하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이게 이율이 엄청 비싸 보이잖아요. 그리고 금액도 크지 않아요. 100만원, 50만원 뭐 이런 건데, 일반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야, 저거 100만원 받는데 15% 이율을 뭐하러 받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서 얘기했지만 대출 자체가 안 나와요. 신용이 없는 사람한테 15%가 아니라 뭐 30%, 40% 사채 이자를 준다 그래도 지금 사채들도 신용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대출을 못 해줄 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망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힘든 사람들한테는 국가가 대출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네,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힘든 사람 입장에서는 100만 원을 빌려서 한 달에 10,000원씩 이자를 내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급한 사람한테는 괜찮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자체를 대출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냐 없냐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라에서 지금 둔촌주공도 살려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사라고 종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도표를 그리면서 얘기하면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말로 간단하게 할게요. 부동산이라는 것도 그렇고 주식이라는 것도 그렇고 마지막에 산 사람의 가격으로 전체를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요즘에 거래가 거의 없는데 집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은행이 부실 채권을 떠안는 게 되는 거예요.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채권이거든요. 근데 나라에서 자기네들이 대출을 더 해주기는 힘들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를 해가지고 뭔가를 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출이 많이 완화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대출을 받아보시려면은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작년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미국에서 모든 예금들을 보장을 해준다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모든 부동산 부실에 대해서 나라가 돈을 쓰면은 그거는 힘들기 때문에 되게 요소 이제 뭐 대구나 지방까지는 할 수 없고 서울에 아주 요소에 있는 그런 것들은 무너지지 않게 하면은 전체적인 자산시장의 하락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지금 대출해 줄 수 있는 돈 자체가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실거주 위주로 지금 투자자들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부동산 시장에 실거주 위주로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더 내려가는 거를 지금 막고 있는 거죠. 최소한의 비용으로 영리하게. 자, 어찌 됐던 간에 부동산이 하락을 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자신들의 재정 건정성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고 IMF가 됐었을 경우에는 IMF에서 금리 올리고 망할 기업은 망하게 하고 구조조정하고 부실채권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봤을 때 좀 괜찮은 부동산 외에는 들이 또 공시 가격도 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 담보를 요구를 하거나 상환을 요구를 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주거 부동산 상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주거 안정성마저 해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영끌을 한 사람들의 아파트 그런 것들 아주 심한 것들은 은행에서 뭐 이렇게 뭐 상환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렇게 하면은 여론도 엄청나게 안 좋아질 테니까.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타겟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제가 이건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주거용 부동산보다 상업용 부동산이 먼저 터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건설사나 시행사 이런 데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이미 파산을 하는 데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건설사 쪽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공사를 하더라도 적자 공사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근데 또 21년, 뭐 20년 이런 식의 시작을 했었던 사업들은 가격을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됐는데 그 당시 가격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자, 하지만 회사채는 더 이상 발행이 어려울 겁니다.
왜냐?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은행도 망했는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회사채를 거들떠보지 않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레고랜드발 채권 시장 그 문제가 터졌었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채권 발행이 안 되니까 은행들에서 자기네들이 대출을 하기 위해서 높은 고금리로 예금 이자들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다시 대출을 해주는 거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왜냐면은 본인들의 채권들이 발행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고금리로 해서 예금자들을 다시 모으는 것도 힘듭니다.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다시 또 고금리로 예금자들을 모으려고 하지만 뭐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문제예요. 아, 얘네들이 얼마나 어려우면은 이렇게 할까.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은행에는 맡기면은 불안하다. 지금 예금을 이자를 몇 퍼센트 더 받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돈을 조달하는 게 어려울 겁니다. 어찌 됐던 간에 요 모든 것들을 그냥 뭐 차치를 하고 은행들이 이제 자산들을 매도하게 하는 압력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마찬가지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은행들이 자기네들이 조금 부실하다고 싶은 데들부터 상환 압력을 넣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안 보이지만 뭐 은행에서도 내일 당장 갚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뭐 다음 달 몇 달 이런 식으로 유예 기간을 주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갚으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주 옛날에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금리를 내린다라는 건 대출을 받아가라는 뜻이고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대출을 상환을 해라 라는 건데 지금 이미 대출 금리를 상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자구적으로 대출들을 상환을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금리를 올리면은 그게 너무 가속화가 되는 거고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흐름은 멈출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유예 기간인데 이후에 자산 가격들이 폭락을 하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그냥 기정사실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누가 덜 폭락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은행들도 파산을 할 건데 누가 덜 망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도 본인들의 은행들이 망하고 기업들이 파산할 거고 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미국이 가장 적게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를 하고 미국이 조금 망하면은 다른 나라들은 엄청나게 크게 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항상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미국이 자기네 자신들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있으면은 다른 나라를 더 망하게 해서 그걸로 언제나 극복을 해왔거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시나리오는 자기들도 망하지만 남들은 더 크게 망한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미국의 은행은 SVB나 이렇게 퍼블릭 이런 작은 은행들이 망했잖아요. 근데 스위스 같은 데에서는 2등 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이건 엄청나게 큰 은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힘들어질수록 다른 나라들은 더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용 부동산들의 부실로 인한 그 다른 연계되는 일들이 저는 가장 먼저 터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저는 신도시에 있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뭐 이게 주식이 뭐 단기간으로 올라간다 떨어진다, 부동산이 단기적으로 올라간다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거는 예측하기 어려워요. 근데 굳이 그냥 제 예측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그런 건 있습니다. 은행이 불안하다 보니까 차라리 주식이 안전하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그게 한 달 이상 가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4월 중순이나 4월 말 정도에 주식이 다시 한번 폭락하는 게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자산이 다시 상승을 하려면은 부동산도 같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미 부동산의 상승세 그리고 금 가격의 상승세는 주식시장하고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도에 자산이 폭등을 할 때도 주식이 먼저 튀어오르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그 다음에 뭐 같이 올랐죠. 언제나 같이 가게 되는데 지금 부동산의 정점을 찍고 하락으로 내려가는 추세 자체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세적으로 주식 시장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보단 차라리 주식이 나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특히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거는 내가 낮춘다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팔리면 그냥 영원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외로 뭐 애플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형 은행이라든가 그런 주식들은 조금 더 괜찮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하락은 좀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네들이 뭔가 이렇게 자금적으로 어려워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팔기 쉬운 자산 중에 하나가 또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도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달러 패권과 위안화 패권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굳이 보자면은 위안화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동남아 국가들이라든가 아프리카라는 조금 더 굉장히 더 힘든 나라들에 연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약소국일수록 더 파산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저는 위안화의 위험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 패권이 무너진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위안화가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말짱하다라고 하겠지만 그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 싸움일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미래를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을 정리를 드리자면은 연이은 은행들이 파산을 했기 때문에 은행들의 목표는 지금 파산을 면하고 생존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와 상관없이 대출을 굉장히 깐깐하게 할 거고요. 대출 받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질 거고 기존의 대출에 대해서도 상환할 수 있는 거는 빨리 상환하고 자산들의 매도 압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산시장의 하락은 제가 봤을 때 불가피한 일인 것 같다. 나라 입장에서도 자산의 폭락이냐 은행이 망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은행이 망하지 않는 게 더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흐름에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